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배달 중이었어요. 19살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죠. 배달이면 다야?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였어요. 검은 벤츠 뒷문이 조용히 열렸죠. 은빛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한 명도 회장이었죠. 그만해. 단 한마디였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한 명도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빗물에 젖은 그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했죠. 이상하군. 어디서 본 얼굴인데. 지은도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 순간 한명도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둘 다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에는 아직도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19살 지은에게 새벽은 하루의 가장 바쁜 시작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끝 낡은 연탄집 앞에서 자전거 하나가 움직였어요. 뒤편에는 신문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앞쪽 바구니에는 하얀 도시락 가방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자전거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녹슬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잘 갔다 올게요. 지은이 작은 사진 앞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액자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으로 아버지의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사진 앞에는 시든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지은은 문을 열고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가녀린 어깨 위로 검은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손목에 낡은 머리끈으로 묶은 머리는 단정했어요.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이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골목을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췄어요. 지은은 익숙한 듯 페달을 밟으며 첫 번째 배달지로 향했죠.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가르며 달려갔어요. 첫 번째 배달지는 동네 막국수집이었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 도시락을 놓고 지은은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두 번째는 세탁소였죠.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고생 많네, 아가씨.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배달을 마치며 해가 서서히 떠올랐죠. 언니, 우리도 부자 되면 좋겠어. 어젯밤 막내 민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9살 동생의 해맑은 목소리였죠. 지은은 쓸쓸히 웃었어요. 부자라. 그냥 굶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자전거를 세우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언덕길이 시작됐어요. 이 길은 항상 조심해야 했죠. 지은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시락 가방이 어깨를 눌렀지만 참았어요. 지은아, 동생들만큼은 굶기지 마라. 약속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생각났죠. 그때 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언덕 중턱에서 지은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이제 내리막길이었죠.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속도가 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금세 굵어졌죠. 지은은 서둘러 속도를 냈어요. 아이고, 이제 막 시작인데. 비가 내리는 언덕길은 위험했어요. 자전거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지은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전거가 좌우로 흔들렸죠. 아, 안 돼. 지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오는 검은 벤츠와 마주쳤죠. 고급 세단의 검은 칠이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 자전거가 차 옆면에 부딪히며 지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신문들이 빗물에 젖어갔죠. 지은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어요. 아, 이거 뭐야? 운전기사가 뛰어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양복 차림의 그는 차 옆면을 살펴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차부터 확인했죠. 검은 벤츠 옆면에 작은 흠집이 생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배달 중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혔죠. 배달이면 다야?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수입차라고.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다 배상할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시간? 아가씨, 이거 수리비만 몇백만 원인데 어떻게 배상할 건데?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죠. 그때였어요. 차 뒷문이 조용히 열렸죠. 은빛 지팡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를 말끔히 빗어넘긴 중후한 모습이었어요. 키는 컸지만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죠. 한명도 회장이었어요. 그만해. 낮고 깊은 목소리였죠. 단 두 마디였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운전기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님, 동승에 있던 김 비서가 뒤쪽에서 다가왔어요. 한명도는 지팡이를 짚고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시선이 지은의 얼굴에 머물렀죠. 빗물에 젖은 지은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냉철하고 완고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상하군. 한명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특히 그 큰 눈망울과 고든 눈썹이 낯익었어요. 오랜 기억 속 누군가가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한명도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명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죠. 빗물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렸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한명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김 비서, 예, 회장님.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받아둬. 차는 나중에 처리하자. 지은이 놀란 눈으로 한명도를 바라봤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수리비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라. 한명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온화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 비서가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말했어요. 김 비서가 수첩에 적어 넣었죠. 한명도는 지은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죠. 김 비서 출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떠나기 전 한명도는 뒷좌석에서 지은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차가 떠난 후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죠. 한명도 한빛그룹 회장. 빗물이 명함 위로 떨어졌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흩어진 도시락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도시락 대부분은 무사했어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며 지은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그 노인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까 싶었죠. 그날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묻혀있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서로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명도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소녀를 떠올렸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 큰 눈동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자전거에는 아직도 그때의 흠집이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지은 씨죠? 김 비서입니다. 회장님 비서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배상 문제인가 싶었죠.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9시에 한빛재단으로 오실 수 있나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죠. 혹시 배상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지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한빛재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죠. 한빛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창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지은은 입구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김 비서님을 만나러 왔어요. 지은이라고. 아, 예약되어 있네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어요. 복도 끝에 총무부라는 팻말이 보였죠. 김 비서가 나와서 지은을 맞았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지은 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실 앞에 서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명도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들어와. 한명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깊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앉아라. 한명도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날처럼 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차 수리비 걱정하고 있었지? 네. 죄송해요. 배상 대신 다른 제안이 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한명도를 바라봤어요. 우리 재단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한 달만 일하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하겠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고 한명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직접 지켜볼 것이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백만 원을 배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 배달을 마치고 오전 9시까지 재단에 도착해야 했죠. 구내식당 주방장은 김 요리사였어요. 50대 여성으로 까칠한 성격이었죠. 아가씨, 여기서는 장난 안 통해. 음식이 생명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손이 거칠어졌지만 참았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아가씨가 회장님 차 박은 애래.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도시락 배달하던 애라던데. 점심시간이면 지은의 도시락, 가방과 다른 운동화가 화제였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회장님도 참 이상해. 왜 저런 애를 받아들였을까? 지은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은은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도시락에서 꺼낸 김치와 달걀말이가 전부였죠. 아가야.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자 작고 통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래라고 해. 회장님 곁에서 오래 일했단다. 복래가 지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혼자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 복래는 자신의 반찬통을 열어 지은에게 나눠주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들이 들어 있었죠.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먹어. 너무 말랐잖아. 복래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아가야, 내 웃음이. 복래가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옛날 사모님이랑 똑같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모님이요? 응, 회장님 며느리였는데. 참 착한 분이셨어. 복래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셨어. 벌써 오래됐지. 지은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찡했어요. 복래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죠. 그날 오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명도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직원들이 긴장하며 인사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명도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은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어떤가 일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명도는 지은의 손을 바라봤어요. 설거지 때문에 더욱 거칠어진 손이었죠. 고생이 많구나.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명도는 지은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복래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그런가요? 응, 저렇게 구내식당까지 오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 그날 밤 지은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배고파요. 막내 민서가 지은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잠깐만 금방 준비할게. 지은은 구내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남은 반찬들을 모아온 것이었죠. 우와, 맛있겠다. 민서가 눈을 반짝였어요. 수진과 지훈도 기뻐했죠.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언니가 새로 일하는 곳에서 얻어온 거야. 정말? 언니 대단해. 지은은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잊혔죠. 밤늦게 동생들이 잠든 후 지은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처럼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동생들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냈죠. 한편 한명도는 회장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소녀가 떠올랐죠. 이상하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한명도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명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야, 너를 닮은 아이가 나타났구나. 그 순간 한명도는 깨달았어요. 지은이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한명도는 더 자주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은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지은도 회장의 시선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성실히 일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복례만이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오래전 기억을 되짚어가며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지은이 한빛 재단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비누 거품이 팔꿈치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구내식당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한도연이 들어왔어요. 한명도 회장의 장남이었죠.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얇은 입술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버지께서 계신가요? 김 요리사가 황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도연 이사님, 회장님은 회장실에 계세요. 한도연의 시선이 구내식당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설거지하는 지은을 발견했죠. 저 아이는 누구죠? 아, 저는 임시로 일하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죠. 임시 직원을 구내식당에 둔다고요? 위생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김 요리사가 당황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 그렇군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도연이 나간 후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이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큰일 났네. 도연 이사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그러게요. 저 아가씨 때문에 우리까지 문제될 수도 있어요. 지은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한편 한도연은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한명도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 왔구나. 무슨 일이냐? 한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구내식당에 이상한 직원이 있던데요. 임시직이라고 하더군요. 한명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불량 인력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량 인력이라니. 한명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 사고를 낸 배달 소녀잖아요. 당장 내보내시오. 한도연의 말에 한명도는 긴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아이는 성실하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 네, 책임 없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거 아닙니까? 한도연의 말이 한명도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었죠. 한명도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알겠다. 처리하겠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한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오후 3시 한명도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은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거친 손이 더욱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지은 씨, 한명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돌아봤죠. 네, 회장님. 잠시 얘기 좀 하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오늘로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한명도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다. 다만 한명도가 말을 망설였어요. 책임 없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죠. 저에겐 지켜야 할 동생들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다. 한명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다. 한명도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김복래가 다가왔어요. 아가야. 괜찮아요, 할머니. 감사했어요. 지은은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구내식당을 나갔죠.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냈죠.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다시 새벽 배달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했죠. 한빛재단에서의 수입이 사라진 만큼 더 벌어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손끝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 상처가 벌어졌죠. 발도 피투성이가 됐어요. 다른 운동화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 손이 왜 이래요? 수진이 지은의 손을 보고 놀랐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지은은 반창고로 상처를 감쌌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갈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가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복래가 서 있었죠. 할머니? 복래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 이게 뭐야? 손이 이렇게 됐잖아. 복래는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의 손을 닦아주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것 봐. 복래는 연고를 꺼내 지은의 손에 발라주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곤란해지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은퇴한 몸인걸. 복래가 지은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가야, 너 혹시 아버지 성함이 뭐니?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준호요. 왜요? 복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박윤이요. 복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아드님 닮았어요.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복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복래는 한명도를 찾아갔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복래가 들어가자 한명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 아이 말입니다. 지은 말인가? 네, 그 아이 아버지 성함을 아시나요? 한명도의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한준호래요. 어머니는 박윤이고요. 한명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했죠.
그게 사실인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회장님, 그 애가 혹시 복내의 말이 한명도의 귓가를 때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나가봐.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 회장님, 나가라고 했다. 복내가 나간 후 한명도는 혼자 남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한명도는 잠들지 못했어요. 꿈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다시 봤죠. 검은 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윤희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죠. 하지만 한명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공장 확장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었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때 윤희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준호는 그 공장 때문에 죽었어요.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아버님, 더 이상 할 말 없다. 한명도는 등을 돌렸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말이에요. 꿈에서 깬 한명도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날 공장을 멈췄다면 처음으로 후회의 말이 나왔어요. 한명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손이었죠. 이 손이 다 망쳤구나. 그 순간 한명도는 깨달았어요. 지은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알았죠.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외면하고 이제는 손녀까지 내쫓은 거였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한명도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그 새벽 지은은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나갔어요. 거친 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페달을 밟았죠. 아직 둘 다 몰랐어요. 운명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어주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김복래는 잠들지 못했어요. 지은의 상처 입은 손과 한명도, 회장의 흔들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숨겨둔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한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복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꺼낼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사모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복래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복래는 한빛 재단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였죠. 회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회장님, 복래입니다. 문 안에서 한명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복래가 들어가자 한명도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창백했죠. 일찍 왔군. 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복래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한명도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렸죠. 그게 뭔가 20년 전 일입니다. 준호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의 기록이에요. 한명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었나? 사모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복래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를 꺼냈어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확장 공장 폭발 사고로 한빛그룹 부사장 사망. 한명도는 기사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부산 신항 확장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한빛그룹 한준호 부사장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점검 미비로 추정되며 한명도가 기사를 읽다가 멈췄어요. 회장님은 당시 공장 착공을 강행하셨죠.
준호 도련님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요. 복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어요. 그건 한명도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복례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준호의 마지막 업무 보고서였죠. 이건 도련님이 사고 전날 작성하신 보고서예요. 한명도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들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죠. 안전시설 보강 필요, 최소 3개월 연기 요망, 현재 상태로는 사고 위험 극대, 인명피해 우려됨. 한명도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게 내 잘못이었단 말인가. 한명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도련님은 회장님을 설득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복례가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죠.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한명도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복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지은이가 5살 때 사진이에요. 도련님이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한명도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고 예뻤죠. 사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욕심에 물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한명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언젠가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세요라고. 윤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한명도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지은이 아빠가 지켜줄게 마이너스 준호. 한명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 이름이 지은이라고? 네, 이지은이에요. 그 순간 한명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어요. 왜 그 소녀가 그렇게 낯익었는지, 왜 자꾸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혹시 그 아이가 내 손녀라는 건가? 네, 맞습니다. 복례의 대답에 한명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아니, 어쩌면. 한명도는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내가 손녀를 내쫓았다고? 지은이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모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거거든요. 왜? 윤희가 왜 숨겼을까? 회장님께서 당시 아이를 외면하셨으니까요. 사모님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한명도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아들의 장례식 후 며느리와 손녀를 멀리한 게 사실이었죠. 내가 그랬구나. 사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이를 잘 키우셨죠. 복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건가? 지은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명도는 어제 지은의 갈라진 손을 떠올렸어요. 그 어린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찔렸죠. 도연이도 알고 있는 건가? 아니요, 도연 이사님은 모르세요.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요. 한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연은 겨우 28이었죠. 그럼 지은이는 정말 모르는 건가?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명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냉정하게 대했던 자신이 미워졌죠. 내가 어떤 할아버지인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 복례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이미 아이를 내쫓았는데.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마음만 열고 다가가시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한명도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지은이의 해맑은 미소가 마음을 뒤흔들었죠. 복내, 지은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나? 다시 새벽 배달을 하고 있어요. 손이 상했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한명도의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가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주소를 알려줘. 회장님? 당장 찾아가야겠다. 한명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금 가시겠다고요? 응, 더는 미룰 수 없다. 한명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어요. 20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면 지은이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말해야 한다. 복내는 한명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드디어 회장님이 마음을 열었구나 싶었죠. 그럼 제가 미리 연락해 볼까요? 아니다. 직접 가서 말하겠다. 한명도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죠. 복내,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영영 모를 뻔했다. 천만에요, 회장님. 이게 제 돌이죠. 한명도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그런데 지은이가 나를 용서할까? 용서보다는 이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복내의 말에 한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 한명도가 나간 후 복내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사모님, 이제 지은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명도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급했죠. 하루빨리 손녀를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한명도는 계속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지은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운명이 다시 한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도연은 아버지의 회장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그런 가난뱅이를 가족이라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간 한도연은 즉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기자님, 도연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화 너머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달 소녀가 재벌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건 어때요? 재산 상속을 노리는 것 같은데. 한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대신 임팩트 있게 써주시고요. 전화를 끄는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꼬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어요. 배달소녀 대기업 회장 재산 노린다는 의혹차 사고를 빌미로 접근한 치밀한 계획인가.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뻔뻔하네 가난하다고 다 용납되는 건 아니지 돈 노린 게 뻔해 보이네. 지은은 그날 아침 배달을 나가려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러 개의 문자가 와 있었죠. 지은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배달 부탁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막국수집 사장님의 문자였어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죠. 지은은 당황해서 직접 막국수집으로 갔어요. 사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가씨, 인터넷 기사 봤어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그런 소문에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사장님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지만 단호했어요. 기사라뇨? 무슨 기사요? 지은은 급히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자신에 대한 기사가 떠 있었죠. 사진까지 함께 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미안해요, 아가씨. 지은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배달업체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민서가 물었어요. 언니가 잠깐 쉬는 거야.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편 한빛재단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배달 소녀가 회장님 손녀라면서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대한 거네요. 아니에요. 인터넷 기사 보니까 가짜래요.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김복래는 이 소문을 듣고 급히 한명도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인터넷에 지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완전히 왜곡돼서요. 한명도가 급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누가 이런 기사를 썼나? 익명 제보라고 되어 있어요. 한명도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도연이 지시군. 아마 그럴 거예요. 지은이가 손녀라는 걸 알고는 한명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복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명도가 모르는 중요한 것이 있었죠. 복래는 조용히 한빛재단 지하로 내려갔어요. 회장의 허락을 받아 비서실 금고가 있는 곳이었죠.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복래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찾았어요. 준호의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보험 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준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도 있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 했어요.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이를 부탁드려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복래는 편지를 들고 급히 회장실로 향했어요. 한명도는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었죠. 회장님, 복래, 이 늦은 시간에 왜? 이거 보세요. 복래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한명도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을 읽으며 손이 떨렸죠. 이게 준호가 쓴 건가? 네, 사고 전날 밤에 쓴 편지예요. 회장님께 드리려다 못 드린 거래요. 한명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람을 지키려 했다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복래가 보험 서류를 보여줬어요. 도련님 보험금이 아직 공탁 중이에요. 사모님께서 받지 않으신 채로요. 왜? 윤희가 왜 받지 않았을까? 사모님 말씀으로는 그 돈이 도련님 목숨값 같아서 받고 싶지 않으셨대요. 한명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복래, 윤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 사모님이 떠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깨닫길 바란다고. 깨달으라고. 뭘?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한명도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들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죠. 내가 정말 모든 걸 잘못 생각했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 하지만 한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이미 상처받았잖나. 인터넷 기사까지 나고. 한명도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나서셔야죠.
진실을 말씀하시고요. 복례의 말에 한명도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한명도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새겨졌죠. 복례,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해줘. 정말이세요? 응, 모든 걸 공개하겠다. 지은이가 내 손녀라는 것도. 복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도연 이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명도의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도연이도 책임져야 한다. 거짓말로 아이를 상처 준 대가를 말이야. 그날 밤 한명도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편지를 계속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딸을 지켜줄게. 한편 지은은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언니, 내일부터 뭐 할 거예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막막했죠. 아직 지은은 몰랐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한빛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한명도의 갑작스러운 소집 공지에 임원들이 술렁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명도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이유가 뭔지요? 상무 한 명이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것이다. 한명도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도연도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표정을 보더니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요?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한명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 앉자 한명도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빛그룹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불법을 공개한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20년 전 부산 공장 사고부터 시작하겠다. 한명도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안전 점검을 무시하고 공장을 가동한 것은 내 지시였다. 그 결과 내 아들이 죽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며느리 박윤희가 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록이다. 한명도는 두 번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병을 얻었지만 나는 한 번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임원들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손녀 이지은이 현재까지 겪은 가난의 기록이다. 세 번째 서류가 펼쳐졌어요. 19살 소녀가 세 남매를 혼자 키우며 새벽 배달을 하고 있다. 한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한명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욕심이 이 회사를 키웠지만 내 가정을 무너뜨렸다. 한명도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이것은 준호가 죽기 전날 밤에 쓴 편지다. 아버지, 저는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 했어요. 한명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한도연이 주먹을 쥐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이건 미친 짓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한명도가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다. 가족? 그 가난뱅이 배달 소녀 말인가요? 한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아이는 내 손녀다. 그리고 내 조카다. 말도 안 돼요. 증거라도 있나요?
한명도는 지은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이 증거다. 그리고 이것도. 법무팀이 급히 발급받은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한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제가 인터넷에 흘린 기사는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안다. 한명도의 눈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 손녀를 모함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한도연이 분노하며 아버지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재빨리 나서서 제지했죠. 놓으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는 지금 가장 정신이 맑다. 한명도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내 보유 지분 전량을 한빛 가족재단에 기부하겠다. 법무팀과 재무팀이 즉시 절차에 착수하라.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은 내 손녀 이지은이 맡는다. 이사회와 상근 사무국장이 보좌할 것이다. 한도연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도연은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 한명도의 선언에 한도연이 비틀거렸어요. 아버지는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버릴 만한 짓을 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명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한명도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회장님, 임원들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119 빨리 불러. 한도연도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들어왔어요. 복례가 급히 연락해서 온 거였죠. 할아버지. 지은이 한명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명도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지은의 얼굴이 보였죠. 지은아.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지은이 한명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더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한명도의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은이 한명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용서해 주겠니? 이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은이 한명도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한명도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지은에게 물었어요. 네, 손녀예요. 지은이 당당히 대답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지은은 한명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한명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죠. 한편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어수선하게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손녀가 갑자기 나타나다니. 복례가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모든 업무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죠. 복례 씨,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네, 이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명도는 안정을 찾았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죠. 지은은 병상 옆에서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한명도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도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병실은 조용했어요. 희미한 오후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한명도의 침대를 비췄죠. 그는 손에 든 편지 한 장을 천천히 읽고 있었어요. 편지는 20년 전 며느리 박윤희가 쓴 것이었어요. 복례가 오늘 아침 가져온 거였죠. 아버님, 준호가 떠난 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버님도 아픔 속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한명도의 손이 떨렸어요. 지은이는 아버지를 닮아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저 아이가 아버님 앞에 설 날이 오면 그때라도 사랑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한명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하지만 언젠가 아버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길 바라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저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준호는 아버님을 사랑했으니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이너스 며느리 윤희 드림. 한명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죠. 윤희야, 미안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복례가 들어왔죠. 회장님, 좀 어떠세요? 복례. 이 편지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적당한 때가 되면 드리라고 하시면서요. 복례가 한명도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고 계셨죠.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한명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복례가 한명도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예요. 아버님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지은이 들어왔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지은아, 왔구나. 지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드시라고 죽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은 맛없잖아요. 고맙다, 지은아. 한명도가 지은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후 보니 더욱 애틋했죠. 지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한명도는 편지를 지은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쓴 편지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남긴 편지야. 지은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내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셨다. 할아버지가 몰라봤을 뿐이야. 한명도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저희를 미워한 적 있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저희는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지은의 말에 한명도의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슬프실 거라고. 아버지를 잃고 더 슬프실 거라고. 그래. 윤희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명도는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들아,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한명도가 빈 공간을 향해 절했어요. 지은과 복례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놓쳤구나. 한명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옳았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한 말이 맞았어. 지은이 한명도를 일으켜 세웠어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아,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말에 한명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죠. 회장님, 사모님께서도 저 위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이제야 가족이 됐구나. 한명도가 지은을 안았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첫 포옹이었죠. 그날 저녁 지은은 동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언니,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민서가 한명도를 보며 물었어요. 응, 진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민서예요. 민서가 인사했어요. 한명도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죠. 그래, 민서구나.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게. 정말요? 와. 수진과 지훈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수진이, 지훈이. 할아버지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한명도가 아이들 하나하나를 바라봤어요. 모두 착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었죠. 지은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언니가 최고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일하거든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명도는 지은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19살 소녀가 이 아이들을 혼자 키웠다니 대단했죠. 그날 밤 병실에는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졌죠. 한명도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눈 오네요. 그래, 참 깨끗하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눈이 오면 새로운 시작이래요. 지은의 말에 한명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할아버지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할아버지, 이제야 내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한명도가 중얼거렸어요. 전에는 돈과 권력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겠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더 노력할게. 두 사람은 계속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과거의 상처들을 덮어주는 것 같았죠. 복례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이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사모님,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복례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한명도는 퇴원했어요. 지은과 동생들이 모두 나와서 맞았죠.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시지 않을래요? 민서가 한명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 좁은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이 살아요. 한명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지. 그렇게 한명도는 작은 반지하 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도연의 반격과 회사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명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몇 달이 흘렀어요.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죠. 한빛가족재단이라는 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개관식 준비로 분주한 아침이었어요. 직원들이 리본을 달고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죠. 언론사 차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지은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장 차림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었죠.
예전에 다른 운동화 대신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많이 변했구나.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복례가 들어왔어요. 지은아, 준비됐니? 네, 할머니. 근데 너무 떨려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 복례가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함께 자리했죠. 한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한명도가 있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손에는 아들이 쓴 낡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죠. 지훈, 수진, 민서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언니 멋있다. 민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럼 한빛 가족재단 초대 이사장 이지은 씨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 무대로 올라갔죠. 마이크 앞에 선 지은은 잠시 객석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복례 할머니가 보였죠. 안녕하세요. 한빛 가족재단 이사장 이지은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몇 달 전까지 저는 새벽마다 자전거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새 동생과 함께 반지하에 살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게 전부였죠.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서운 할아버지인 줄 알았죠. 한명도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친할아버지였어요. 저희가 몰랐던 사연이 있었죠. 지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심만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이곳 한빛 가족재단은 사랑을 잃은 가족이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나누며 웃는 장면이 나왔죠. 배고픈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한명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는 작은 시작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빛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자. 그게 저희 가족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명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렸죠. 지은이 무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한명도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재단 구내식당에서 만든 따뜻한 식사였죠. 언니, 이제 우리 정말 부자예요? 민서가 물었어요. 부자가 뭔지 아니? 지은이 민서를 보며 물었어요. 돈 많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게 진짜 부자야. 지은이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도 있고 복례 할머니도 있고 서로도 있잖아. 그럼 우리 진짜 부자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명도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복례, 고맙다. 뭐가요, 회장님? 내가 없었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 당연히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복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은 옛날 살던 반지하 집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비어있는 방이었죠. 작은 방 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은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동생들도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복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죠. 지은아, 여기 있었구나.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한명도가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윤희야. 이제 지은이를 할아버지가 잘 지켜줄게. 한명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야.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한빛 가족재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 외로운 노인들, 배고픈 아이들이었죠. 지은은 매일 그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눈물을 함께 흘리기도 했죠.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가 밥을 굶지 않아요. 한 어머니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희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은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한편 한명도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재단 풍경을 바라봤어요. 복례가 옆에 앉아 있었죠. 복례, 이게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렇죠, 회장님. 이제야 찾으셨네요. 돈을 벌 때는 몰랐는데 나누니까 더 행복하다. 한명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큰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아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재단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알아요? 지은이 말했어요. 누가 왔니? 저희처럼 부모님을 잃은 3남매가 왔어요. 제일 큰 누나가 16살이래요. 한명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네, 내일부터 그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할 거예요. 잘했다, 지은아. 한명도가 지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한빛 가족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사랑을 잃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느꼈죠. 지은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했죠. 욕심은 사람을 외롭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되돌려 주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인연도 진심 앞에서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한빛 가족재단의 불빛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